자, 부동산의 황금 타이밍,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골라야 되는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황가 또 투자 전문가인 강남 여의주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대한민국 부동산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월간 브리핑의 강남 여의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좋은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좀 약간 불안한 시기가 됐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정말 외부 얘기에 흔들리기 쉬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쵸.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 장이 안 좋다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팩트 체크입니다. 팩트. 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부분부터가 이게 제목이 좀 충격적인데요. 네. 충격적인 정부 정책 결과. 자, 일단 아주경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흥행 대박. 일주일 만에 2.5조 원 신청. 자, 이게 어떤 뉴스일까요?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해서 신생아를 낳은 가구에 대출을 좀 저리로 해주는 상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예전에 작년에 사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네. 갑자기 가격이 막 급상승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신생아 특례 대출 나오면 좋아질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부동산을 항상 보실 때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 부분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 수요 부분에서 또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무시할 게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일주일 만에 2.5조 원이고 서비스 접수 대기라고 하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몰렸다는 의미 되고요. 네, 첫날에 많이 몰려서요. 첫날에 몰렸군요. 지금 대기자 수가 막 1000명씩 기다리고 여기 대기자가 1000명, 네. 번호표가 1000명이면 대단하네요. 네. 그만큼 이 조건이 좋은가요, 이게? 네, 좋습니다. 1%대 금리로 대출을 해주기 1%대 때문에. 금리, 이거 뭐 네. 거저네요 그냥. 네. 1%대 금리고 신생아 애기 몇 명이면 되는 거예요? 애기 1명부터 되는 애기 거고요. 1명, 그냥 1명만 나오면 그냥 1% 무조건. 네, 한 명이면 1.6에서 예. 많아야 3.3%까지니까요. 네네. 지금 시기에는 굉장히 낮은 대출입니다. 네, 어쨌든 특자가 들어가면 어쨌든 특별한 대우,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금리와 비교가 안 돼서 기왕이면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거를 이용할 가능성을 훨씬 높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대 신생아 특례 대출 2.5조 원. 네, 한 명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많이 물렸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그렇지만 대환 대출이 65%. 네. 대환 대출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상품을 갈아탄다는 네,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보금리를 받고 있었다고 하면 그 대출을 갈아타게 해주는 거예요. 대환 대출이 그런 의미입니다. 뭐 5%, 6%, 7% 있었던 거를 이렇게 1에서 3%대로 최저 1%대 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워낙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사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는 영향이 미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다 대환 대출을 받고 네. 신규로 구입하는 거래량이 안 늘다 보니까 네네. 영향이 많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계속 이런 걸 볼 때는 수요가 얼만큼 이거를 올라가게 할 수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대환대출이라고 하니까 신규 구입이 아니라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거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신규 구입은 약 2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자, 그래서 여기 결론도 나오잖아요. 집값하고 거래량 반등에는 촉매 역할을 하기에는 약간 지금 버겁지 않느냐. 지금 기사에서도 이렇게 팩트체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실 때 항상 이게 지금 거래량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사에도 봤지만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많이 살아날 거야 기대했던 분들은 좀 실망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다른 곳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 빛 좋은 개살구다, 신생아 특례 대출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우리가 작년을 한번 학습해보면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이게 뭐가 중요한데, 사실 이 상품이 풀린 기점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바닥 찍고 상승을 했던 그런 기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의 경험을 사람들이 되살리면서 이번에도 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원래 특례 보금자리론 10조 했는데 지금은 2.5조, 그 중에서도
구입한 거는 신규 구입 거는 20%밖에 안 되니까 이거 너무 효과가 미미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에서는 야 이번엔 특례 대출에도 이 집값에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결론을 내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를 작년에도 대출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그거를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지금도 아직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것도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총 금액이 얼마죠? 27조 정도 됩니다. 네, 27조 돼요. 27조 중에서 지금 겨우 2.5조가 지금 그 정도의 비율로 나왔다고 하는 건데 2.5조 가지고 이게 지금 거래량에 영향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를 판단하지 말고 앞으로 27조가 어떻게 실행될 건지를 한번 예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실행됐던 특례 보금자리론을 보고서 한번 유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진짜 실적 비교 말씀해 주세요. 지금 특례 보금자리론이 시행됐던 23년 1월부터 지금 현재 2월 3일까지 끝나기 전까지 약 1년간 진행했던 실적을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작년 상품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작년 상품입니다. 작년의 상품이었고 지금은 없는 상품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이 상품이 지금 5조 5,131억이 이제 대환대출로 실행이 됐고요. 신규 구입이 3조 413억. 네, 신규 구입은 3조 413억 원 나갔고요. 그리고 전세 자금으로 이제 7,600억 정도 나갔습니다. 전세로 7,600억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얼마 안 나갔네요. 이게 9조 3,149억. 조사 기간은 저렇긴 한데요. 그때 나간 것 중에서 이제 지금 비교하는 기관과 같은 걸 보는 거죠. 아, 이 정도의 기간, 조사 기간을 간격을 짧게 했을 때 비교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신생아 특례 대출 나간 거 보니까 특례 보금자리론보다 한 4분의 1 정도가 나갔습니다. 원래 실행됐던 기간대로 동일한 기간을 한번 적용해 봤더니 약 4분의 1밖에 이거를 지금 신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생아 특례 대출 한번 보면은요. 대환대출 1조 6천억 정도 나갔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65%가 뭐냐? 바로 대환대출로 나간 금액입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으로는 4,800억 정도만 나간 상태죠. 신규가 전체 20% 정도, 이 2.5조 원 중에서 4,800억 정도만 신규 구입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4분의 1 정도밖에 안 나갔다. 네, 전체가 4분의 1 나갔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도 처음에는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았어요. 이게 마지막, 우리 뭐 전반전, 후반전 있지만 끝까지 마감됐을 때 사람들이 거의 몰리거든요.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맨 마지막 후반전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간 보면은 지금 대환대출만 5조 5천억이 64%로 기재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신규 구입이 36%가 소진이 됐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일주일은 초반 23년 2월 달에 저렇게 나갔었는데 마지막에 24년 2월 5일 끝날 때 실적을 보면은요. 총 신청한 금액의 30%가 대환대출이고요. 그 다음에 28조 4천억 정도가 신규 구입이었는데 이게 전체 비율이 70%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특례 보금자리론에도 전반기 때로만 따지면 거래량이 미미했지만 후반전, 이 마지막 실적에서 거의 신규 구입 자금으로 많이 흘러갔기 때문에 이번 거에서도 지금 전반전 성적으로만 이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되고 후반전, 이 마감이 다가왔을 때는 지난번처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 나올 때면 항상 이제 뒤늦게 무주택자 처음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미 집을 가져서 대출을 받아 보셨던 분들이 대환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는 대환대출 규모가 큽니다. 아, 그렇죠. 급하니까 빨리빨리 이자를 갈아탈수록 이득이니까 그때는 대출 실행하려고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정보도 더 빠르고 그렇죠. 더 민감하게 움직이죠. 네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항상 대환대출 상품이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자를 하루라도 더 저렴한 이자를 빨리 내면 좋으니까 움직이는 거고, 신규 구입 같은 경우에는 이 또 주택을 또 신규로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저 데이터는 저렇게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올해 2024 신생아 특례 전반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후반전 실적을 봐야만이 진정한 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을 때는 대환대출이 65%, 그죠? 네. 신규 구입은 20%라고 해서 지금 이걸로 많은 분들이 기사를 써내고 있는데, 이거는 지난번에도 어차피 안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고, 지금 이 마감으로 갔을 때 지난번에는 대환대출이 오히려 30이고 신규가 70이었으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금액이 여러분들 27조 원이에요. 27조 원에
약 70% 가까운 금액이 또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서 그래도 긍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마감은 언제예요, 근데? 마감은 지금 이제 올해 한도가 있는 거고요. 네네. 소진되면은 마감을 하는 겁니다. 네, 아마 소진 시까지? 신생아 그 특례 대출은 특히나 네. 출산 장려 정책이기 때문에 네네. 소진되더라도 네. 조금 더 예산이 부여될 수도 있고요. 소진되어도 또 나오겠네요. 네, 부여를 해줘야 되는 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상치인 거예요? 네, 70대 30으로 해서 예상치를 넣은 네, 겁니다. 이거는 여희주님이 지금 작성해 오신 건데 70대 30으로 한다고 하면 대환대출은 7조겠지만 이 신규 구입 자금의 약 그래도 18조가 과거의 경험을 비췄을 때는 이 정도가 또 투입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규 구입건이 5천억밖에 안 나가서 거래량을 못 살린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렇죠. 신규 구입 현재는 5천억이지만 근데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예산을 다 소진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18조 정도가 이제 신규 구입 자금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5천억은 뭐 1조도 안 되니까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 정도가 투입된다고 하면 이거는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수요가 받쳐주는 매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뭐 그 정도 금액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상품인 거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강남 여주님께서 또 한 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부동산 시장 거래량 증가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합니다. 작년에도 특례 보금자리를 기점으로 어쨌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마중 역할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지금 초기에 신청한 걸 보니까 평균 한 2억 4천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2억 4천. 네네. 그래서 그거 금액만큼 이제 평균적으로 약간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한 10,000건 이상, 1,000건 정도까지는 올해 신생아 대출로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11,000건이라고 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 대출이 그렇게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이제 그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메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집 사세요. 이런 곳만 오릅니다. 오르는 타이밍, 그 다음에 오르는 아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작년부터 한번 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 전 작년 2월을 기억하시나요? 예, 1년 전 딱 이때입니다. 그때는 역전세가 났었죠, 그죠? 네. 역전세 난. 네, 그래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23년 2월 뉴스 기사를 지금도 찾아보면은요, 역전세 대란, 이제 역전세 난 때문에 큰일 났다, 집 팔겠다, 전세값도 떨어졌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역전세도 많이 났었고, 네네.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도 엄청나게 떨어졌던 그때 그 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그 시기만 역전세가 난 게 아니라 전망도 더 어두웠어요. 역전세 대란이 언제까지? 내년 상반기까지. 즉 지금 이 시기까지 원래 이어진다는 뉴스가 정말 많았어요. 이런 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가을에는 역전세장이 더 대란이 벌어진다. 그게 내년 상반기까지 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현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 네. 자, 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가 뛰고 매물 급감? 이게 지금 하루 전이네요. 하루 전. 그 다음에 이사철 앞두고 서울 전세 거래 늘고 가격 강세. 오히려 역전세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세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막 수억씩 떨어지기도 하고 역전세 때문에 많이 전세가 떨어져서 그게 지속될 거라고 봤었는데 이제 몇 건 정도 거래가 되고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매매가도 상승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뛸 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씩 뛰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올라와서 현재는 전세가 뛰고 또 매물도 없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다시 또 1년 만에 역전세난에서 다시 전세난으로 이렇게 빠르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세난에서 전세난 이거 맨날 난리네, 그죠? 예, 난리 나는데 어쨌든 조금만 부족하거나 조금만 떨어져도 뭐 언론에서는 난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비슷하게도 아니고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전세 가격은 오르고 물량이 오히려 부족해서 지금 전세를 오히려 못 구해서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망 믿고서 이런 거를 투자하는 게 얼마나 좀 어리석은 건가, 그런 거는 늘 이 언론은 맨날 바뀌어요. 항상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입장은 그냥 현상만 써내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팩트를 전달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얘기보다는 이미 오르고 나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늦게 떨어지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한 박자 늦고, 그러니까 뒷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보고 바로 투자한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애매하고, 그걸로 전망을 또 이렇게 딱 한다는 것도 아까처럼 팩트를 체크해야지, 언론 보고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는 항상 반대로 가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년 대비 얼마나 줄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전국 전세 매물을 예. 이제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파란색이 작년입니다. 23년 2월 19일. 오렌지색이 올해 물량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란색 그래프랑 주황색 그래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나 서울 같은 경우는 원래 물량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 그러니까 네. 지금 여기 경기하고 서울 딱 보시면 지금 경기도도 거의 2만 건 줄었어요. 2만 네. 건. 서울도 지금 거의 15,000건 줄었나요? 네, 엄청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이 줄었고, 물론 뭐 광주 같은 비슷한 곳도 있긴 하지만 주요 도시는 다 전년도 대비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평균 26%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세 매물이. 네. 네. 경북이나 제주 네. 약간 그 정도 차이를 빼고는 네. 다 전체적으로 줄었고 네. 대구도 지금 전세 물량이 줄었습니다. 대구도 전세 물량이 전년 대비 지금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서울시만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왼쪽부터 네.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마포구 많이 네. 준 순서대로 나온 거고요. 네네. 평균적으로 강동구를 제외하고는 11%에서 60%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아, 11에서 60%까지 하면은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수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서울도 한 지역만 쏠림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동구를 빼고서 나머지 지역은 부족한 전세 매물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에도 적어놨지만 네. 뭐 풍경채 어바니티라든지 이제 실제 지금 입주하는 물량들이 몇 군데가 있어서 네. 그런 물량들이 지금 전세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제 일시적으로 저렇게 네. 조금 올라간 걸로 보이는 거고요. 서울 전체적으로는 다 줄었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서울 말고 경기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경기도의 전세 매물 감소 현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도 가장 많이 준 거는 수원시 팔달구, 그 다음에 성남 중원구, 강명, 시흥, 의정부 이런 순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 네네. 2%에서 72%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이 짝대기가 긴 게 많이 준 거잖아요. 그죠? 네. 이런 데는 지금 수요에 비해서 매물도 확연하게 지금 줄었으니까 이런 곳이 좀 눈이 좀 가긴 하네요. 뒤에서 네. 또 말씀해 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늘어난 곳은 정말 그 양이 적지만 지금 줄어든 곳은 확연하게 막대기가 완전히 길잖아요. 그죠? 전반적으로 34개 시군구에서 2에서 72% 감소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도 줄고 그 다음에 경기도도 이렇게 전세 매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줄었냐 이런 얘기도 지금 네, 전세가 왜 있는데요. 줄었을까요? 이렇게. 역전세로 사람들이 많이 매도하려고 전세로 많이 빼기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네. 또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네. 전세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는 작년에 나왔던 정말 저렴한 전세가 많이 소진이 됐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고 부동산 불황인 시기에는 본래 매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자금을 갖고 있는 분들도 한 박자 쉬었다 가자.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예비 매수자들도 지금 다 전세로 쏠림 현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아마 뉴스들도 검색을 해보시면 과거에도 그랬네? 과거에도 그랬네? 항상 부동산이 좀 불안할 때는 임대료 몰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창건님이 이렇게 작년에 전세 사기 여파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빌라에 살던 분들이 다시 아파트로 또 넘어오는 수요도 꽤 많이 서울에서는 생겼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되게 커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전세 사기는 지금 아파트보단 빌라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를 가보면 공인중개사분들도 빌라 전세 안 나요. 괜히 잘못 엮이면 고소당하고 뭐 지금 해줘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지금 빌라는 대부분 또 월세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본래 빌라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 빌라에 들어갔던 분들도 돈을 조금 더 못해서 지금 아파트로 옮겨갔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정말 확연하게 줄어든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전세가 아주 적은 물량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앞으로나 지금도 전세 공급이 더 많이 들어올 게 없습니다. 전세 매물 늘어날 일도 없죠. 네, 임대사업자도 지금 막힌 상태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많이 늘어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러면 좀 기다리면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도 아파트로 임대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지만 아파트로 임대 사업해서 실익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사업자를 많이 묶어놨기 때문에 내가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굳이 이거를 전세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다주택자 지금 양도세 규제 완화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잘못 들어가면 또 기본 4년 이상은 임대를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확연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분간 이렇게 전세 매물이 부족하고 가격이 오르는 현상은 지금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기도 전세 가격 주간 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권만 이제 가지고 왔어요. 수원 영통구, 팔달구, 군포, 고양 일산 동구가 지금 전세 가격이 이제 변동이 오른 겁니다. 아, 이게 오른 거죠. 지금 이제는 여러분들 매물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에요, 가격. 2월 5일 기준으로 주간 변동률 체크했을 때 경기도권에서 영통구, 팔달구 이쪽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외곽 지역이 아닌 수도권 중심 지역으로는 지금 전반적으로 매물이 부족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가격 올려도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네. 더 올려도 더 나가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얼마나 올랐는지 현재 이 시세표를 보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영통구에 있는 이제 예시로 뽑은 단지인데요. 영통동에 있는 신혼미주 아파트를 예시로 보면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요. 네네. 점 찍은 첫 번째가 23년 8월 기준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4년 2월 6개월간을 봤을 때 여기는 28.04%가 올라서 1억 5천이 전세가가 올랐습니다. 이게 23년 8월이 저점이었네요. 전세가가. 원래 역전세난다고 하고 떨어진 상태에서 지금 시작했는데 8월까지 저점에 있던 물량들이 다 소진이 됐고 그 다음부터 물량은 적은데 수요자는 많으면서 이렇게 가격이 이만큼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전세 가격이 이만큼 오르는 데이터가 얼만큼이냐 봤더니 1억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최저점 대비로 지금 28%가 오른 거고 1억 5천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구한 사람은 전세를 싸게 구한 거예요. 그런데 8월달 이후에는 점점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면서 전세 가격을 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49평이고 저희가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단지를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네네. 전체가 1억 5천 오른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좀 더 설명을 잘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프 곡선 잘 나오는 걸 좀 고르긴 했는데 49평형 기준으로 이만큼이니까 32평이나 5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폭은 그 금액은 적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군포시 전세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군포시 전세가 상승단지 여기는 네. 3본의 신안모란 아파트네요. 이거는 30평대 아파트. 네. 여기 같은 경우도 6개월간 한 24% 정도 올라서 비슷하게 올랐지만 금액은 한 7,5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네. 어쨌든 30평대 절대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도 최저가 대비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역전세 났을 때 말고 이제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격이 기간을 올라가기 똑같이 시작했는데 6개월로 줬으니까 그런 거고 네. 최저점보다는 사실 더 많이 오른 거죠. 네. 35 네. 이상 올랐죠. 네, 그러니까 7,500이면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는 거. 이게 시장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이렇게 물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물량이 줄어들고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오르는 거. 이거는 매매 가격은 안 움직이지만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또 빌라, 그다음 매매 수요가 이렇게 몰리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10억 이상 넘어가는 곳들은 거의 전세가가 한 5천 이상씩 5천에서 1억씩 오르고 있긴 합니다. 네네. 저분들은 근데 왜 집을 왜 안 살까요? 그래서 요즘에 네. 지금 전세가가 갑자기 1억씩 막 오르니까 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매매로 좀 바뀌는 분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전세 구하기 힘들면 네. 그러면 사야죠 뭐.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꼭 그게 꼭 매매랑 뭔 상관이야 그게 아니라 임대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전세 가격 상승 부분이 내가 이렇게 할 바에는 그냥 차라리 사고 말지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서울 경기 매매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세가 올랐는데 매매는 어떻게 됐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서울도 작년 23년 2월부터 지금 24년 2월까지로 보면 쭉 올라갔다가 지금 꺾였어요. 그죠? 네. 꺾이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12월, 1월 1800 찍고 조금 올라갔네요. 10월이 저렇게 꺾인 이유도 네. 특례 보금자리론 중단되면서 아. 실수요자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다 보니까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지금 기점에서 왜 꺾였냐? 이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거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게 더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서 꺾인 거고, 즉 수요 부분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됐던 거고,
하고 네,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잖아요. 예, 다주택자는 집을 못 그러니까 사죠. 실수요자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그걸 이제 멈추게 만든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다가 지금 저점을 찍고 1,800에서 2,000개로 올랐네요, 그래요. 네, 11월, 12월 2,000건을 못 넘었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낮은 수치였는데 그렇죠. 1월 달에 다행히 2,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거래량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공급하고 수요하고도 있지만 거래가 안 돼 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가 또 일어나게 되면 가격은 또 서서히 오르는 거는 그거는 주식하고 부동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꼭 체크를 해야만 하는 지표인데 지금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자, 서울은 그렇고 경기도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5,700건대에서 네. 지금 1월 달에 6,800건으로 약 1,000건 정도가 올랐습니다. 아, 경기도도 거의 1,000건이 올랐네요. 네. 경기도도 5,700건에서 지금 6,800건으로 약 1,000건이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 신생아 특례 대출 아까 제가 평균적으로 2억 4천 정도가 대출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 보유한 자금이랑 그 정도 가격 가려면 원래는 9억 이하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출을 또 한정적으로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네. 5억에다가 최대를 받아도 이제 4억 5천 정도인데 그 정도로 이제 보유 자금이랑 가려고 하면 사실 6억대 이하가 많이 움직일 거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경기도권이 먼저 움직였고요. 아, 6억대 이하가. 네, 네네. 6억대 이하가 많은 경기도권이 먼저 움직이고 있고 네. 지금도 매매 문의가 그런 지역들 위주로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숫자만 봤을 때는 참 재미없는데 이 숫자 그래프를 설명을 드리면서 보니까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리고 지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되는 거가 이게 또 너무 좀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24년 그래서 어떤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이제 결론을 또 내보는 연습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24년 아파트 매수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각 지역마다 사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서울이나 지금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적은 곳들은 아까 우리가 전세가 봤듯이 네. 전세 공급이 없으면 전세가는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사무장님과 얘기하는 중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 살던 사람이 다시 매매 수요로 바뀌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말은 매매가도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그렇죠. 겁니다. 전세가가 먼저 오르고 또 전세가를 잘 봐야 하는 게 전세가 오르면 그게 매매 수요로도 전환되지만 또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그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년 아파트 지금 하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 매수를 고려한다면 네. 매수 포인트로 두 가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24년 아파트 매수 포인트 두 가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전세가 상승 지역입니다. 이거는 이 지역은 조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전세가가 오르지 못하면 네. 매매가도 네. 이제 보합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매매가를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상급지 같은 경우는 사실 최저점에서 95%까지 회복한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네. 그런 단지들 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좋은 지역에서 네. 만약에 과대 낙폭한 단지가 있는데 아직 회복하지 못한 단지가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게 리스크 없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그래프 보여드리면 원래 떨어졌던 게 거의 대부분 지금 반등을 했어요. 그거는 주요 지역 같은 경우 이만큼 반등을 해서 거기 또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버티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한 95%, 뭐 90% 이상대로 있기 때문에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지역보다도 일단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과대 낙폭은 했지만 이렇게 상승을 아직 그려내지 못했던 이런 미회복 단지를 눈여겨보시면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지표를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 여주님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내 집 마련반, 그 다음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트 투자반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파트 투자반 홍보 타임 한번 드릴게요. 내 집 마련은 사실 누구나의 꿈이라고 생각을 누구나 하고요. 꿈이죠. 아파트 투자는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좋죠. 네. 네, 그래서 내가 꼭 투자로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자본주의에서 살려면 필수로 배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또 행크TV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엔딩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지금 같은 시기에 오랫동안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네. 이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많이 일희일비하거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행크TV를 보면서 실력들을 조금씩 쌓으면서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점점 만들어 가시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냥 PPT만 봐서는 정말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이거를 알기 쉽고 재미있고 유익하게 풀어주신 우리 강남 여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